네, 저희가 한 주 한 주 참 변호사님들과 함께 바쁘게 또 회의도 하고 준비를 하는데 벌써 8번째 시간에 맞이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세 분과 함께 또 쉽고 재미있는 법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유신 변호사님, 그리고 김주성 변호사님, 한병철 변호사님 함께 하십니다. 사장님, 집을 지으시려고 하는 데가 여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땅인데요. 매번 이사 다니기도 좀 그렇고 집을 살려니까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여기다가 좀 그림 같은 집을 지어서 살아보려고요. 그래, 어떤 그림 같은 집을 그리고 계십니까? 주방이랑 거실은 좀 넓었으면 좋겠고 서재 겸해서 쓸 수 있는 아늑한 복층 구조의 방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이 말씀하신 거 잘 체크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비용은 얼마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 2억 5천만 원이면 되겠죠. 2억 5천만 원. 예. 그 계약서 따로 안 써도 되겠죠? 아이고, 사장님하고 저하고 한두 번 본 사이도 아닌데 맡겨주십시오. 예, 좀 튼튼하게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튼튼하게 지어드리겠습니다. 예, 이사장님. 어제 보내드린 설계도로 진행하면 되겠죠? 예, 우리 집사람도 구조가 좋다고 하네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집 앞에 진입로에 흙길이 울퉁불퉁해서 다니기가 영 그렇던데 반듯하게 포장 좀 잘 좀 해주세요. 집 앞 진입로요. 포장공사. 예, 알겠습니다. 집 짓는데 2019년 1월, 추가로 이야기한 포장공사는 2019년 2월.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달 안으로 집 비워주시기로 했는데 연락이 없어가지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들어갈 집이 3개월이면 완공될 줄 알았는데 조금 늦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몇 개월 정도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딸의 가족이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씨, 공사 와 그래 진짜 늦노 이렇게. 몇 개월씩 월세 더 내야 된다 이거. 여보세요? 여보, 주방 천장에서 물이 샌다. 주방에도? 안방에도 천장에서 물이 새더만 주방에도 그렇나?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아니, 공사를 어떻게 했길래 성한 곳이 별로 없노? 화장실 바닥 타일이 몇 달 살지도 않았는데 떨어지지를 않나? 집 입구 쪽 길도 포장해 놓은 게 엉망이고. 아휴, 그런데 이리저리 뭐 손볼 데가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네. 일단 알았다 그래. 정말 마음이 아프시겠습니다. 여보세요? 두시가.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새로 지은 우리 집 그 손볼곳 있다고 얘기했다 아이가. 그래. 네 아는 업체에서 하면 얼마 정도 한다디? 보수하는 돈이 꽤 들 것 같다던데. 얼마나? 한 5천만 원 든다 카더라. 아이고. 5천만 원? 아휴. 일단 알았다 그래. 난리가 났네요. 처음부터 3억 들여서 짓는 게 나을 뻔했어요. 그러네요. 이영남 씨는 집은 다 짓는데 왜 잔금을 안 주지?
예, 이사장님. 그 1억 9천만 원은 입금이 됐는데 잔금 6천만 원하고 추가 진입로 공사 비용 2천만 원이 아직 입금이 안 돼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추가 비용이요? 야, 이 사람 지금 무슨 소리 하노? 그 진입로 포장공사도 공사 대금에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포함이면 공사 대금이 그 가격이 안 나오지요. 추가로 이야기하셨잖아요. 아, 그러고 어? 잔금은 무슨? 오히려 지금 내가 돈 받아야 될 판이구만. 돈을 받다니요. 아니, 튼튼하게 짓는다더만 완전히 부실로 공사해놓고, 예? 이리저리 좀 손볼 데가 지금 한두 군데도 아니고, 내가 알아보니까 보수하는데 공사비만 5천만 원 들어요. 그리고 공사 늦어지면서 전에 살던 집에 추가로 내면 월세까지, 예? 사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공사 기간이 3개월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잔금 6천만 원 하고 추가 공사 비용 2천만 원 입금 안 해주시면 법대로 하겠습니다. 아니 뭐 그래 하여서 그래. 법대로 갑시다, 법대로. 아이씨. 예, 정말 그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꿈꿨는데 네. 집이 완성이 돼서 들어가 살아보니 문제가 많았습니다. 법대로 따져보자고 하셨는데 사무장님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한번 해주시죠. 자, 일단 깔끔하게 튼튼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영남 씨는 물려받은 땅에 집을 짓기 위해서 시공업체 대표인 권영철 씨와 공사 도급 계약을 합니다. 따로 계약서를 작성한 게 아니라 구두로 계약 체결을 하는데요. 예. 공사가 시작되고 이영남 씨는 권영철 씨에게 공사 대금인 2억 5천만 원 중에 1억 9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3개월 정도인 줄 알았던 공사 기간이 더 늘어지면서 이영남 씨는 거주하고 있던 집의 월세를 더 내야 됐고 집이 완공돼서 들어가 보니까 또 여기저기 하자가 많아서 보수비만 5천만 원이 들 거라는 견적을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잔금을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공업체 쪽에서는 잔금과 함께 진입로 포장공사 추가 비용까지 내야 한다라는 입장인데요. 네. 분쟁이 계속되자 이영남 씨가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두 분이 아는 사이였는지 구두로 계약을 하고 이 도급 계약서를 쓰지를 않았거든요. 이럴 때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효력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평당 300에 해달라, 평당 400에 해달라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래요?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더라도 의사표시 합치, 청약과 승낙이 있으면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역시 이영남, 권영철 씨가 의사표시 합치가 있었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야, 그럼 이제 도급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서가 없어도 일단 효력은 발생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도급 계약이라는 이 계약이 일반 계약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그걸 좀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도급 계약이란 수급인, 보통 공사업체가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인 도급인, 여기서는 건축주가 되겠죠.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쉽게 말해 공사 완성 계약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포인트 따져볼게요. 이게 어쨌든 집이 완성돼서 들어가 살게 됐는데 문제가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를 고치려는 비용도 적지가 않고 5천만 원 정도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건축주인 이영남 씨가 공사업자에게 돈을 이제 안 주고 있었는데 그럼 이 돈을 줘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줘야 합니다. 오. 이영남 씨는 권영철 씨가 건물을 완공해주면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계약을 했고 권영철 씨는 어찌됐든 집을 완공해 주었기 때문에 잔금을 줘야 합니다. 추가 비용, 그러니까 진입로 공사 비용도 따로 줘야 합니다. 야, 근데 이게 추가 비용이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추가 비용인데 이건 좀 안 줘도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일반적으로 건물 신축 공사를 하는 경우에 토목 공사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영남 씨와 권영철 씨는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이런 토목 공사까지 하기로 구체적으로 합의를 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예. 이영남 씨가 추가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비용을 따로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두로만 계약을 하니까 또 이런 문제가 생기네요. 네. 이게 완공된 집이 하자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하자 보수비를 의뢰했더니 5천만 원 정도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시공사 측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완공된 집에 하자가 있으면 시공사, 즉 수급인이 책임을 지고 보수를 해줘야 합니다. 네. 소송으로 가게 되면 감정을 해서 이런 감정 비용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큰 돈 들여서 건물을 지었는데 부실공사라 또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고 감정적으로 힘들고 이 집을 부셔버릴 수도 없고 이게 참 처음부터 그러니까 공사 도급 계약서를 좀 확실하게 작성을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친하고 아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구두가 아닌 계약서를 꼭 작성하시고 애초부터 꼼꼼하게 따지고 그것을 작성해 두셔야 합니다. 아, 근데 이제 알기는 알겠는데 도급 계약서라 하면 왠지 좀 어렵거든요. 왠지 설계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맞아요. 또 거기에다 또 구체적인 항목은 어디까지인지도 정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물음표만 둥둥 떠다니는데 도급 계약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팁을 좀 알려주시죠. 네, 도급 계약서를 쓸 때에는 아까 사례에 나왔던 것처럼 저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고 계약서에 설계도면, 내역서, 시방서까지 첨부를 하시고 자재는 어떤 자재를 쓸 것인지, 수량은 얼마로 할 것인지, 각 공정별 공사 대금은 얼마로 할 것인지, 세금 문제까지 포함해서 계약서를 분명하게 작성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아니, 세금 문제까지 포함을 한다면 그 어떤 세금을 얘기하는 거죠? 도급 계약에서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계약서에 작성해 두셔야 합니다. 이게 보통 10%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금액 자체가 크면 그것도 굉장히 큰 금액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데 말이죠. 좀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딱 정해져 있는 양식 이런 건 없을까요? 네, 국토부에서 나온 민간건설 표준계약서라는 것이 있는데요. 만약에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구두계약이나 한 장짜리 계약서 이런 거 작성하지 마시고 국토부에서 나온 민간건설 표준계약서를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 아까 그 공사 기간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저는 애매할 것 같거든요. 갑자기 뭐 비가 온다거나 그렇지. 여러 이유로 공사 그 기간을 못 맞출 경우도 많잖아요, 사실은요. 네, 그렇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만약 그때로부터 늦어지면 손해배상을 어떻게 얼마나 할 것인지 미리 정해두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보통은 공사가 늦어질 경우 늦어지는 1일당 총 공사 대금의 0.01% 이런 식으로 약정을 해두곤 합니다. 자,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만 이게 실제도 진행을 하다 보면 놓치는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더 꼼꼼히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럴 때는 특히나 좀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에게 계약서의 검토를 요청하시면 애매하게 작성되어 있어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다거나 나중에 소송으로 가게 되었을 때 곤란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수정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꼼꼼하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사 도급 계약할 때 좀 체크를 해야 될 주의사항 이런 건 없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건설공사는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높고 이 쟁점도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선급금 보증보험, 이행보증보험, 하자 보수 보증보험처럼 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비책을 미리 마련해 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증보험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업체가 그런 보험 종류들을 가입을 했는지를 체크를 하라는 얘기인데 그럼 그런 보험이 어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선은 이런 보험에 가입한 업체라는 것 자체가 그 시공 능력이라든지 자금 능력을 어느 정도 인정받은 업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사 자체를 일단 큰 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다는 좀 담보가 되겠고요. 설령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시공업체와 별도로 소송 절차 없이도 이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니까 예. 큰 탈 없이 손해를 회복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참 시공업체 성전도 중요한 것 같네요. 그러면 어떤 업체가 괜찮은지 어떻게 좀 믿고 맡길만 한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예. 공사를 맡길 시공사의 과거 공사 실적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그리고
한 군데만 시공사를 선택해서 그 시공사한테 공사를 맡길 것이 아니라 예. 여러 군데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서 견적서가 가장 구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공사의 과거 공사 실적을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여러 군데 좀 견적서를 받아서 어떤 곳이 괜찮은지 확인을 하고 선택을 하라는 말씀이시군요. 자, 그럼 이 사연 같은 경우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일단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의뢰인 건축주 이영남 씨를 위해서는 어떤 솔루션 주실 수 있을까요? 건축주인 이영남 씨 입장에서는 억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이영남 씨는 잔금과 추가 공사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권영철 씨도 하자 보수 비용을 지급해야 하겠죠. 그런데 소송을 통하면 소송 비용이나 감정 비용이 발생하는 등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되거든요. 예. 두식 씨처럼 아는 사람이 있어서 하자 보수 견적을 받으실 수 있다면 이를 토대로 적절히 화해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영남 씨 같은 건축을 도급하는 입장에서는 계약서를 꼭 꼼꼼하게 작성해 두시라, 이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와, 집 진짜 좋다. 여기 얼만데? 1억 2천 전세. 꽤 세네. 내 전 재산 투자했다. 배고픈데 뭐 먹을래? 그래? 야! 이 괜찮다. 괜찮다. 너는 괜찮아? 조심하지. 아 놀래라 씨. 어. 미끌렸어. 아, 이제 여기도 몇 달 뒤면 끝이구나. 아, 전세 만기 되기 전에 주인 아저씨한테 연락해야 되겠네. 아, 안녕하세요. 총각이 무슨 일로 전화했노? 저 3개월 뒤에 전세 계약 끝나잖아요. 벌써 그래 됐나? 근데 왜? 제가 직장을 옮기게 돼서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갱신은 안 하려고요. 날짜가 언제까지지? 3개월 뒤니까 5월이요. 집주인이 생각이 많아 보이죠? 그러네요. 여보세요? 아저씨, 저 오늘 짐 뺍니다. 대체 보증금 언제 주실 건데요? 내가 돈이 어디 있노? 새로 사람이 들어와야 돈을 주지. 아니, 그거 제 전 재산이라고요.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옮기는 거라. 저도 대출 받아서 옮기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 좀 해주세요. 나도 답답하다. 계속 나 몰라라 하는 집주인 때문에 저는 결국 주택 임차권 등기를 했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소송은 당연히 제가 이겼고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아저씨, 소송이 끝난 지 벌써 1년이 넘었어요. 대체 언제 해결해 주실 건데요? 얼만데? 아니 도대체 얼만데 일하노? 판결문도 안 보셨어요. 제가 드린 보증금 1억 2천에 지연이자 1,800, 총 1억 3,800만 원이잖아요. 언제 주실 건데요? 예? 아니 집이 안 나간다니까. 아니 나도 돈이 없어서 안 주는 거지. 아저씨 사정은 제가 봐드릴 만큼 봐드렸고요. 내일까지 안 갚아주시면 저 아파트 강제 경매 신청할 겁니다. 뭐 경매? 아니 내 집인데 네가 왜 경매에 넘기노? 지금은 저한테 엄연히 권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갚아주세요. 하, 참. 땡큐.
아 맞다. 하늘아, 네가 아파트 해결됐나? 아, 내가 요즘에 그것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아직도 그 돈 못 받았나? 그래서 내가 응. 법원에 강제 경매를 신청했는데 응. 아니 그 사이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져서 아파트 값이 절반으로 뚝 8천만 원으로 떨어졌다. 아니 거기다가 인기도 없는 데라 계속 유찰되고 에이 진짜 어쩌면 좋겠노. 네가 고민이 많겠네. 아, 네가 그 아파트를 직접 낙찰 받아라. 내가 직접? 그럼 내 손해 아이가? 아니다. 네가 그 아파트를 경매로 받고 모자란 돈은 계속 강제 집행을 하면 되지. 그게 되나? 아마 될걸? 그래. 왠지 안 될 것 같죠? 저 될 걸 위험해요. 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강제 경매 신청을 하러 왔습니다. 네, 서류 주시죠. 황망복 씨 2억 원짜리 토지에 대해서 강제 경매 신청하셨네요. 맞습니다. 제가 임대차 보증금을 못 받아서 집을 경매로 직접 낙찰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가격 차이가 너무 커서 나머지 금액은 이 토지로 받으려고요. 네, 잠시만요. 전하늘 씨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시네요. 아파트를 취득하셨을 때 이미 임대차 보증금 채권이 소멸하셨습니다. 예? 아니 그게 다 사라졌다고요? 네, 그래서 더는 강제 경매 못 하시겠는데요. 아니 그럼 나머지 금액도 못 받는단 말입니까? 그렇죠.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자, 이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내주지 않아서 시작이 된 건데 결론적으로는 임차인이 이제 손해를 보게 된 사건이네요. 그렇습니다. 좀 더 자세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늘 씨는 황만복 씨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했고 2년간의 임대차 기간 동안 거주했습니다. 네. 그런데 직장 문제로 계약이 끝나기 3개월 전에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보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어주던지 해야 되는데 아무런 대응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됐고 전하늘 씨는 직장 근처로 이사를 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주택 임차권 등기 결정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마쳤죠. 네. 그런데 집주인은 나 몰라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해서 승소를 합니다. 예. 하지만 집주인은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을 했고 참다 못한 하늘 씨가 아파트 강제 경매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예. 자, 그런데 그 사이에도 이 부동산 경기가 나빠져서 아파트 가격이 절반으로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일 네. 큰 문제죠. 손해를 보게 된 하늘 씨는 전세 보증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아파트를 직접 낙찰을 받습니다. 나머지 차액은 집주인의 땅에 강제 경매를 신청해서 채우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까? 임대차 보증금 채권이 소멸을 해서 네. 강제 경매를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아, 그야말로 뭐 청천벽력 같은 소리네요. 그렇습니다. 네. 결국은 손해를 보게 되는데 전하늘 씨의 안타까운 상황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 과연 없는 겁니까, 우리 나유신 변호사님? 네, 안타깝지만 현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하늘 씨는 더 이상 황만복 씨를 상대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소멸했다는 것인데요. 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양수하게 되면 이때에는 그 임대인의 지위도 같이 승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 지위가 바뀌면서 이게 소멸이 됐다는 건데 저는 궁금한 게요. 이 대항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대항력이 어떤 겁니까?
예,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그 전하늘 씨는 직장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나와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택 임차권 등기를 받았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늘 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비교적 많이 알고 계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항력이라는 것은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계속 그 임차 주택에서 살 수 있게 하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택에서 더 이상 살게 될 필요가 없을 경우, 즉 이사를 나오게 될 경우에는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집주인이 바뀔 때 그 새로 바뀐 집주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즉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사 나올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면 임차권 등기 제도를 활용을 해서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바뀐 집주인에게 또는 뭐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주택 임차권 등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절차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꼼꼼하게 우리 한 변호사님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요건에 내가 부합하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임대차가 끝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아까 사례 같은 경우가 되겠죠. 예. 그렇다면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그 신청서를 등기사항 증명서, 계약서 등 관련 첨부 서류와 함께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을 하시면 임차권 등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씀 나온 것 중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 이거는 법원에 가야 가져올 수 있는 겁니까? 네, 인터넷으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보통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게 되면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사연으로 돌아가 보면 전하늘 씨가 마지막에 집주인의 땅을 이제 강제 경매를 하러 갔더니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미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어서 아파트를 취득했을 때 임대차 보증금 채권이 소멸했다.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면 그 소유권과 함께 임대인의 지위가 따라가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때 또 같이 넘어가는 것이 바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입니다. 즉 새로운 소유자가 이제 임대인이 되어서 그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줄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기존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자기가 새로운 소유자가 됐다라고 한다면 결국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되었을 채권자였던 임차인이 네. 자기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채무자도 되는 셈이 됩니다. 이런 게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죠. 아, 그래서 이처럼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것을 혼동이라고 하고 혼동. 이 혼동이 되면 채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집의 소유권이 나로 넘어왔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도 넘어오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돈을 줄 의무는 없다 이런 뜻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자, 그러면요. 전하늘 씨는 오히려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해뒀다가 뒤통수를 맞은 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늘 씨는 대항력을 갖춘 상태였기 때문에 굳이 하늘 씨가 그 집을 낙찰받지 않아도 집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바뀐 집주인으로부터, 바뀌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기존 임대인으로부터 계속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차권 등기를 유지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만일 돈이 급했다면 그 집주인의 다른 땅, 2억 원짜리 땅이라고 아까 나왔는데 그 땅에 대해서 먼저 경매를 신청하셨어야 됩니다. 예. 만약에 그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그 임차 주택을 낙찰을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이 경우에는 채권자의 지위와 채무자의 지위가 혼동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은 여전히 존속하고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기존 임대인을 상대로 강제 집행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야, 그럼 이게 대항력을 안 갖추는 게 나은 건지.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안 갖추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없고. 그 정말 복잡합니다.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네, 우선 대항력을 갖추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이것이 대항력을 갖추지 않으면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도 못하고 집에서 쫓겨나야 되는 이중고를 겪게 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그 임대차 내용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이 말은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면 그 바뀐 소유자에게는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달라고도 못하고 예. 돈을 못 돌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소유자가 나가라고 하면 집을 비워줘야 되는 겁니다. 일단 대항력이 없으면 결국 피해자는 그 임차인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아무리 경매에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더라도 예. 대항력을 갖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찌 보면 법대로 했다가 뒤통수를 맞은 전하늘 씨 어떻게 좀 해결해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양수라든가 혼동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먼저 이제 전하늘 씨가 너무 자책하지 않기를 좀 바랍니다. 대신에 우리가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다 하더라도 그 주택 자체를 조금 저렴하게 취득하게 되셨으니까 부동산 시세를 보아 가시면서 이것을 새로 놓을 것인지 아니면 가격이 조금 올랐을 때 팔 것인지 이런 거를 좀 잘 검토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변호사는 아니지만 솔루션을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예, 기대됩니다. 다음에 또다시 비슷한 경우가 생길 때는 제발 친구를 믿지 말고 전문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멋진 솔루션이네요. 가장 중요한 솔루션입니다. 우리 6대 독자 아드님 이제 장가도 가야 하는데. 엄마, 내 결혼할 여자친구 있다. 그래? 그럼 어서 결혼해서 손자를 낳아야지. 우리 집은 손이 귀한 거 알지? 그럼 여자친구한테도 다 얘기해놨다. 걱정하지 마라.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앞으로 닥칠 엄청난 시련을 알지 못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운동 나오니까 좋지? 그래. 이제 봄 냄새도 나고 공기도 좋네. 그럼 오늘은 가볍게 왕복 한번 할까? 그래. 우리 귀한 아드님 체력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고. 알았어요. 자, 출발! 모자 사이가 굉장히 각별하시네요. 너무 다정한데요. 무슨 일이죠? 진호야, 왜 이러노? 진호야, 좀 일어나봐라. 진호야. 119 좀. 우리 아들이 쓰러졌어요. 많이 좀 와주세요, 네. 진호야, 너 좀 더 봐라, 진호야. 임진호 환자분. 네. 우리 귀한 아들이 왜 쓰러진 건가요? 검사 결과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입니다. 아이고. 백혈병이요? 우리 애가 정말 건강한데 백혈병이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어머님이 상심이 크시죠? 그래도 치료를 하면 나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말 치료만 하면 나을 수 있는 거죠? 쉽지는 않겠지만 희망을 가지시죠. 일단 항암 치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치료는 어떻게... 1차 항암 치료는 보통 간해 유도 항암이라고 하는 치료법인데요. 혈액 안에 있는 암세포를 5% 미만으로 떨어뜨리는 게 목표입니다. 혹시 어떤 약을 쓰나요? 우리 애가 6대 독자라 몸이 상하면 안 되거든요. 걱정 마십시오. 건강하게 완치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어머님의 걱정이 크시겠어요. 엄마, 나 어떻노? 우리 아들은 모자를 써도 정말 잘생겼네.
머리를 다 밀어서. 이 괜찮다. 요새는 그것도 패션이다. 나 아픈 사람 같지 않나? 전혀. 아주 건강하고 씩씩한 우리 아들 그대로다. 임준호 환자분 3차까지 항암 잘 마치셨고요. 결과도 좋습니다. 정말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백혈구 수치도 괜찮고 혈색소나 혈산파도 괜찮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퇴원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완치 판정도 받고 향후를 위해서 골수 이식을 하시는 건 어떨까요? 골수 이식이요? 네, 골수 이식을 하게 되면 장기 생존에 효과도 있고 아무래도 더 좋을 겁니다. 그럼 당연히 해야지요. 선생님 우리 아들 골수 이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골수 이식 전에 비뇨기과 검사 한번 받으시죠. 비뇨기과는 왜? 골수 이식을 하게 되면 불임 가능성이 높거든요.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만약을 위해서 정자를 보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건 비뇨기과에서 설명해 주실 거예요. 네. 그럼 6대 독자인 저와 엄마는 골수 이식으로 인한 불임 가능성 때문에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목숨이 더 중요하다는 엄마의 설득에 골수 이식을 결정했고 비뇨기과 검사를 받았습니다. 네가 드디어 퇴원을 한다니 정말 꿈만 같다. 엄마, 나도. 임준호 환자분, 퇴원을 축하드립니다.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입니다. 골수 이식 날짜는 잡히는 대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무정자증인 거 본인 알고 계셨습니까? 무정자증이요? 그게 무슨... 얘가 6대 독자라고요. 비뇨기과 검사 결과 임진호 씨는 무정자증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럴 리가요. 제가 곧 결혼할 거라 여자친구랑 건강검진 했었는데 그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무정자증이라서 정자 보관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집 대는 어쩌노? 아이고. 배가 끊기게 생겼네요. 아무래도 항암 치료를 할 때 썼던 약이 문제가 된 거 아닐까요? 저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이거 제가 그 4대 독자는 들어봤는데 6대 독자는 또 처음 듣습니다. 게다가 무정자증 진단까지 받았는데 졸지에 대가 끊기게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일단 이 사건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자는 6대 독자 임진호 씨입니다. 진호 씨는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 대학병원에서 입원해서 항암 치료를 받았고요. 네. 다행히 여러 항암제를 사용하여 치료는 잘 됐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골수 이식을 하기로 하면서 생식 기능 장애 가능성 얘기를 듣고 네. 정자 보관을 위해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을 두고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았다라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실제 이런 상황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사무장님? 굉장히 지금 저도 굉장히 좀 난감합니다. 예, 이런 질문을 하니까 네. 저는 또 6대 독자도 아니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항암 치료를 할 때 사용했던 약품 때문이다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고 이 부작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 그래서 병원 측을 상대로 피해 보상을 받고 싶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의료인의 입장은 의료 사고일 수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한 부작용일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의료 분쟁이라는 게 환자가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 가서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왠지 병원이 의료 기록을 좀 조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의심이 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병원에서 의료 기록을 조작하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의료는 전문 분야이고 결과를 보장해주는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치료 결과가 안 좋은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악결과가 의료진의 과실 때문인 것은 아닌지 오해하는 부분이 생기고 이 때문에 분쟁이 많습니다. 이 경우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잘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김주성 변호사님, 이 의뢰인이 이제 임진호 씨였죠. 이분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보는 내내 저도 진호 씨의 사연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승소 가능성이 다소 낮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오히려 병원 측에서 보면 상당히 억울해할 만한 사연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제 6대 독자에 그러니까요. 무정자증이라면 이게 치명적인 건데 아니 지금 이게 이게 도저히 지금 제가 성장이 지금 말씀을 못하셔. 늑대 아니, 부자는 아니시죠? 아니 그게 아니라 예, 예. 왜냐하면 이게 대가 끊긴다는 게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좀 그 엄마 입장에서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좀 흥분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 일입니까? 이게 왜 승소를 못하는지 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먼저 환자가 진단을 받은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이라는 게 빠르게 치료를 하지 않으면 1년 내내 90% 이상이 사망하는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예. 의료진 입장에서는 신속하고 적절하게 항암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지 의학적으로 명확하지도 않는 약품의 부작용을 설명하면서까지 치료를 지체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환자 측에서 의료진의 과오로 문제 삼고 있는 것이 네. 1차 관해 유도 시 사용된 약품이 무정자증을 유발시킨다는 것인데 의학적으로는 해당 약품이 무정자증을 유발시킨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예. 어떤 약품을 사용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이분의 동의하에 의료 기록을 살펴봤더니 항암 치료를 위해서 이런 약품을 쓰셨더라고요. 라빈, 도스, 트론 이거를 사용했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혹시 이 약품을 사용할 때 임진호 씨가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설명은 듣지 못한 건가요? 일단 임진호 씨 얘기로는 그 당시에는 듣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부작용에 대해서 들은 것은 골수 이식을 위해서 검사를 하기 전에 들었고 네. 이때는 정자 보관이 가능하다고 해서 비뇨기과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사전에 어떠한 뭐 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임진호 씨가 유리한 정황 아닙니까? 네,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이와 유사한 사건들을 담당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상황과 비교해서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사 사건의 경우에는 네. 제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이 서로 엇갈렸고 대법원은 항소심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예. 쟁점은 제1차 관해 유도 시 사용된 라빈, 도스의 의약품 설명서에 성선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네. 과연 그러한 문구가 무정자증을 유발시키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판단을 어떻게 내렸습니까? 네, 제1심은 성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은 생식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말로 이해를 했고 네. 이를 무정자증에 대한 인과관계까지 인정을 하였습니다. 예. 하지만 2심은 성선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 그야말로 영향만을 줄 뿐이지 직접적으로 무정자증을 유발시킨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항암제 중 팩스, 톡신과 같은 알키라 약제의 경우에는 무정자증을 유발시키지만 이 사건에서 임진호 씨가 처방받은 비알키라 약제는 무정자증을 유발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병원은 1차 관해 유도 시 알키라 약제를 사용할 때는 무정자증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 알키라 약제를 사용할 때는 무정자증 발생에 대한 설명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항암제로 사용한 약품들은 무정자증의 가능성이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도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부작용인데 그동안 뭐 증명된 게 아니지 않냐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은 치료하지 않으면 1년 내에 90%가 사망하는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네. 의료진이 치명적인 질환의 치료에 앞서 의학적으로 명확하지 않는 부작용을 일일이 설명하면서까지 환자에 대한 정자보건을 먼저 시도해서 치료 시기를 놓쳤다면 오히려 그러한 치료 시기 지체가 의료 과부가 아닐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치료 개시 전에 정자보관을 의뢰하였다면 환자로서는 정자보관을 하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치료에는 실패해서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명확하지도 않는 부작용을 일일이 설명하는 것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의료 분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심찮게 일어나는데 환자 측 입장에서 이걸 대비해서 미리 좀 챙겨야 될 거라든지 분쟁이 딱 일어났을 때 뭐부터 챙기는 게 좋을지 이걸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환자 측 입장과 병원 측 입장이 정반대이므로 네. 환자 측 입장에서는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먼저 환자 측 입장에서는 의료사고가 발생됐다, 그런 의심이 든다라고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진료기록부 확보가 우선입니다. 예. 진료기록부는 단순히 의사가 작성한 것뿐만 아니라 간호기록지, 각종의 검사, 그리고 수술기록지, 그리고 영상 자료들을 모두 다 확보를 해서 의료 과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진료기록부 확보는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변조나 추가 기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 나중에 그 진료기록부를 확보하는 것은 그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병원 내 CCTV 확보, 예. 수술실에 CCTV가 간혹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다 그러면 즉시 확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환자가 병원에 진료기록부를 달라고 했을 때 병원에서는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바로 줘야 되겠 네, 그렇습니다. 환자는 진료기록부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고 예. 만일에 병원이 이걸 거부한다라고 예. 한다면 형사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기록부는 즉시 달라고 하는 거고 예. 만일에 병원에서 갖은 이유를 대서 거부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즉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게 의료사고는 사실 누군가의 또 생명, 또 인생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분쟁을 할 때도 고민을 좀 더 하고 또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의료사고라는 것이 환자나 의사 모두 피해자인 사건입니다. 예. 어느 누가 어느 누구를 상해한 사건이 아닙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 결과에 대해서 불만이고 의료진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진료를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서 억울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사고는 서로 악감정을 가지고 다투기보다는 원만히 조정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달부터 부산에서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들어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조정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 네. 여기를 이용하게 되면 좀 분쟁 절차가 좀 신속하게 진행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의료분쟁중재원은 서울에서 먼저 생겼는데요. 예. 2019년 5월 달에 부산에도 지사가 생겼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 과오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좀 힘드니까 예. 중재원 측에서 직권으로 진료기록부를 검토를 하고 어느의 과실이 더 큰지 부분에 대해서 결과서를 만들고 그걸 토대로 조정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 환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조정을 임할 수 있게 되고 그러한 조정이 합의가 되면 민형사상 모든 협의를 마치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 상당한 이득이 있습니다. 그럼 일단 빠르게 환자 입장에선 빠르게 진료 기록부를 확보해서 이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에다가 신청을 하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꼭 기억을 해 두셨다가 필요하실 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사연으로 돌아가 볼게요. 참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대신에 무정자증을 얻은 6대 독자 임진호 씨. 이분께 어떤 해결책을 좀 내려볼 수 있을까요? 의사의 설명 의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면제될 수는 없지만 이 경우에도 통상 의사한테 예견되지 않는 것까지 설명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항암 치료를 받을 경우에 미리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병원에 대해서 충분히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네. 문의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이 필요할 땐 로이어 틀어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여러분, 저희 더 로이어와 함께 하시면 법에 대한 궁금증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소송이나 분쟁 그리고 해결 방법까지 저희가 모두 다 알려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매주 토요일 아침 9시 놓치지 마시고 본방사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하고 재미있는 법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합시다!